자, 2021년 서울시 자동차 구조원리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CVVT 시스템의 주요 부품으로 ECU의 제어에 따라서 CVVT로 공급되는 오일의 통로를 제어하고 그때 밸브 개폐 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자, 가변 밸브 타이밍 해가지고 우리 CVVT라는 말을 쓰죠. 그죠? Continuous Variable Valve Timing 해가지고 CVVT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 ECU의 제어에 따라서 오일에 공급되는 오일의 통로를 개폐하고 그거에 따라서 밸브 개폐 시기를 조절해주는 장치가 뭐냐? 그렇죠. 이건 OCV 밸브라고 하죠. 오일 컨트롤 밸브.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사실은 뭐 이거는 뭐 설명 자시고 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오일의 통로를 개폐 통로를 변화시켜 가지고 캠축을 강제적으로 진각 또는 지각시켜서 그거에 맞게 밸브의 열리는 시기를 좀 빨리 할 거냐 또는 늦게 할 거냐를 컨트롤하는데 사용하는 장치가 CVVT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의 오일의 통로를 개폐시켜주고 열고 닫고 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그렇죠. OCV 밸브라고 하는 것이 하고 있습니다. 자, 수엘 컨트롤 밸브라고 하는 것은 저거는 뭐 그 공기의 어떤 컨트롤을 제어하는 SCV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일 온도 센서, 뭐 오버헤드 밸브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뭐 의미가 없는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 1번이 정답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쿨롱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기력과 자기력에 관한 법칙을 표현한 것이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두 개의 어떤 대전체 사이에다가 작용하는 힘이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때 대전체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게 쿨롱의 법칙이죠. 이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두 자극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극의 세기는 강해지는 거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당연히 자극의 세기는 약해지겠죠.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쿨롱의 법칙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전기력과 자기력에 관한 법칙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대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대전체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그렇죠. 이거 맞는 표현이죠. 또 네 번째로 두 자극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극의 세기는 커지는 거고 멀면 멀수록 자극의 세기는 약해진다. 저 맞는 표현 아닙니까? 2번 아예 틀린 말이죠. 두 개의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거리의 제곱에 비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 2번이 틀린 표현이겠네요. 이런 법칙, 그렇죠. 쿨롱의 법칙, 뭐 이런 것들 설마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동차 구조 원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어디서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꾸준하게 학습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차축식 현가 방식과 비교했을 때, 저 차축식 현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차축 현가 장치를 말하는 거죠. 차축 하나에 현가 장치 넣어서 사용하는. 보통 포터, 우리 화물차 뒷차축 보면은 차축의 하나에 양쪽에 바퀴가 있고 그 차축 사이에 프레임과의 어떤 판스프링을 집어넣고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게 일체 차축 현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독립식 현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승용차 같이 좌측 바퀴와 우측 바퀴에 각각의 현가 장치를 둬갖고 좌우측 바퀴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독립식 현가 장치라고 하죠. 근데 독립식 현가 장치 장점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고요. 자, 1번 보면은 스프링 아래 질량이 작아서 차륜의 접지성이 향상된다. 로드 홀딩이 우수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독립현가 방식은 스프링 아래 질량이 작아서 로드 홀딩이 우수하더라. 접지력이 향상된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 전륜에서 좌우륜의 독립작용, 그 다음에 스티어링 링크의 간섭이 감소되는 등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의 발생이 어렵다. 심의라고 하는 것은 바퀴가 좌우로 요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심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이 어렵다. 맞는 표현이겠고,
일반적으로 차륜의 위치 결정과 현가 스프링이 분리되어 심의 위험성이 적다. 그렇죠. 위에 심의 발생이 어렵다고 했었고 유연한 스프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향상된다. 보통 우리 독립평가 방식은 코일 스프링과 그 안에 쇼겁쇼바라고 하는 것을 같이 두어서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해서 일체 차축 현가 방식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코일 스프링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하중이 큰 그런 부분에 일체 차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판스프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래서 그 판스프링은 승차감을 잡아주는 성질이 좀 덜하죠. 그래서 승차감이 향상된다. 역시 독립평가 방식의 장점 맞습니다. 차륜이 상하 진동에 의한 얼라이먼트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이어의 마모가 좀 많아요. 그리고 이런 독립평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1차 차축평가 방식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독립평가 방식의 장점 1번, 2번, 3번이 장점이고 정답은 4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모터의 시동 금지 조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하이브리드 모터 시동 금지 조건. 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고전압 배터리의 온도가 약 마이너스 영하 10도 이하인 경우에 금지됩니다. 두 번째로 고전압의 배터리 온도가 45도씨 이상 온도가 너무 높아도 금지 조건이죠. 또는 ECU 또는 모터 컨트롤 유닛,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컨트롤 유닛 뭐 이런 것들이 고장이 감지됐을 때 당연히 이런 것들이 고장이 발생하면은 시동 금지 조건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고전압 배터리의 충전량이 35% 이하인 경우 이게 틀렸네요. 35% 배터리의 충전량이 100%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 그 한계 리미트점이 18%입니다. 그러니까 18% 이하인 경우에는 금지 조건이 되는 것이고 18% 이상의 조건에서는 금지 조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이거 외적으로 뭐 모터 인버터의 온도가 94도 이상인 경우 모터 인버터의 온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냉각수 온도가 엔진의 냉각수 온도가 10도 이하인 경우 뭐 이때도 역시 금지 조건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금지 조건의 어떤 조건까지 같이 한 번 더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동 변속기에 사용하는 유성기어에서 캐리어를 고정하고 썬기어를 회전시켰을 때 링기어가 하는 동작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유성기어 장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유성기어 장치는 제일 외곽에 뭐 있다겠죠? 링기어 있다겠죠. 링기어. 그 다음에 제일 안쪽에 썬기어가 있고요. 썬기어. 그 다음에 이 링기어와 썬기어를 연결시켜주는 기어를 보고 우리는 유성기어라고 했었고 유성기어. 그 다음에 이 유성기어를 잡아주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겠죠? 그렇죠. 얘를 우리는 캐리어라고 한다겠습니다. 캐리어. 그래서 3요소라고 하면 이 유성기어는 해당 사항이 없고 썬기어, 그 다음에 링기어, 그 다음에 캐리어. 이 세 가지 매체가 하나는 입력으로 받고요. 하나는 입력으로 받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입력으로 받고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출력으로 어떻게 빼느냐. 입력으로 받고 입력이 있고 하나는 고정시키고 그리고 하나를 출력을 시켰을 때 각각의 증속과 감속, 역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것이 유성기어 장치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캐리어를 고정시켰다고 했어요. 얘를 캐리어를 고정시켰고 그죠? 고정. 그리고 저 세 개 중에 하나를 고정시켰죠. 고정. 그리고 하나를 뭘로 썬기어를 회전시켰을 때 썬기어를 회전시켰다는 얘기는 썬기어를 입력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썬기어를 입력으로 받았고 입력으로 바꿨고 그리고 링기어가 출력일 때 얘가 출력이라는 얘기죠. 링기어가 출력일 때 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역전, 증속, 감속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역전을 할 거냐 거꾸로 돌아가는 거냐 정상적인 방향이냐 거꾸로 돌아가는 거냐 그 다음에 증속이 되는 조건이냐 감속이 되는 조건이냐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기 전에요. 먼저 표를 잠깐 한번 볼까요?
자,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구동이고 고정이죠. 그죠? 자, 입력 구동을 했고 뭐를 썬기어를 구동을 했고요. 그죠? 얘가 구동이 됐고 그다음에 캐리어를 고정시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링기어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자, 먼저 썬기어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시켰으니까 썬기어 구동이 여기 썬기어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썬기어가 여기도 하나 있네요. 그죠? 썬기어가 있고. 자, 그다음에 뭘 고정시켰어요? 캐리어 고정시켰죠. 캐리어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캐리어를 고정시켰으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캐리어. 그죠? 캐리어 고정시켰죠. 맞죠? 그랬을 때 출력축은 어떻게 되느냐? 썬기어 출력축이 뭡니까? 링기어죠, 링기어. 그죠? 자, 그래서 여기를 캐리어를 고정시켰고 여기 링기어가 어떻게 되느냐? 링기어는 어떻게 됩니까? 역전하죠, 역전. 역전이고, 그죠? 역전. 마이너스 붙었죠, 역전. 그리고 자, A분의 D니까 여기서 보면은 A가 썬기어 이수고 D는 링기어 이수입니다. A가 썬기어고 D가 링기어죠, 링기어. 그러면 썬기어보다 링기어가 훨씬 더 크죠, 그죠? 그러면 요것분의 썬기어분의 링기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썬기어분의 링기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역전인 거고 썬기어보다 링기어가 크니까 뭡니까? 그 1보다 큰 상태 아닙니까? 그죠? 1보다 큰 상태. 그죠? 그래서 감속이 되겠더라. 역회전에 감속을 한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내용들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 이해한다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암기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디젤 엔진에서 연소 과정 중 보기에 B와 C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요것도 역시 이론 시간에 많이 설명을 했었고요. 그죠? 이게 디젤 연소 4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디젤 연소 4단계. 디젤 연소 4단계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연소하지 않고 폭발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쭉 떨어질 텐데, 이렇게 쭉 떨어질 텐데.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A에서부터 연료가 분사가 되죠. 그래서 A에서부터 D 구간까지 연료가 공급이 됩니다. 연료가 분사가 되는 거죠. 연료가 분사가 될 테고 실제 B에서부터 E 구간까지는 연소한다고 했었어요. 연소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연소기간. 자, 그래서 A에서 연료가 분사가 돼서 D점까지만 연료가 분사가 되는 거고 실제 연소는 B에서부터 E 구간까지 요만큼 동안 연소가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A에서부터 B 구간을 우리 뭐라고 했었어요? 착화지연기간이라고 했었죠. 착화지연기간. 자, A에서부터 B 구간을 착화지연기간이라고 했었고 B에서부터 C 구간을 우리는 화염전파기간이라고 했었습니다. 화염전파기간. 그래서 B에서 C 구간을 부르고 우리는 화염전파기간. 그래서 1번이 정답일 테고요. C에서 D 구간 직접연소기간 또는 뭐 제어연소기간 해가지고 2번에 나와 있는 직접연소기간이 C에서 D 구간인 거죠. 자, 연료는 차단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D에서부터 E 구간은 뭐예요? 아직 타지 않은 연료를 마지막으로 태우는 기간, 그래서 후기 연소 기간 또는 뭐 후연소 기간 이렇게 이야기한다겠죠. 자, 그래서 지금 B에서 C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화염전파 기간이다. 자, 1번이 정답이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연소실의 구비 조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건 뭐냐 이거죠. 그죠? 틀린 건 뭐냐? 자, 연소실의 구비 조건은 엔진 출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야겠다. 그쵸? 뭐 출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엔진 출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야겠다. 두 번째로, 압축초 행정에서 강한 와류를 일으키도록 해야 되겠다. 압축초가 아니고 압축말이죠. 압축말. 그쵸? 압축말에 강한 와류가 일으켜서 그 강한 와류에 의해서 연소했을 때 일시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겠다. 압축초기라는 얘기는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승 올라가는데 여기 와류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폭발하기 직전 압축말이죠. 압축말. 자, 그래서 압축초에라는 말이 틀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가열되기 쉬운 돌출부가 없어야겠다. 가열되기 쉬운 돌출부가 있으면은 그 돌출된 부분에서 빨갛게 달아오르는 열점이 형성될 테고 그 열점이 결국은 스파크 플러그의 불꽃에 의해서 연소가 돼야 되는데 그 열점에 의해서 미리 조기점화가 만들어지고 그 조기점화에 의해서 노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열되기 쉬운 돌출부가 없어야겠다라고 하는 3번이 정답이겠죠. 자, 4번. 노킹을 일으키지 않는 형상이어야겠다. 그렇죠. 노크, 노킹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화염 전파 기간을 그만큼 짧게 해야 되고 짧게 해야만이 노킹을 일으키지 않는 형상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한 와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뭐 구비 조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압축 초행정이 아니고 압축 말, 압축 끝 부분에서 강한 와류가 일으켜서 그것에 의해서 실제 폭발할 때 일시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그런 구조야겠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겠네요. 8번. 자동차 배터리와 관련된 용어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 보면요.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적당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2번입니다. 콜드 크랭킹 암페어라고 해서 CCA라고 하는 건데 이 배터리의 용량을 표현할 때 암페어시라는 말을 쓰지만요. 이 CCA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콜드 크랭킹 암페어 해가지고 실제 크랭킹 할 때에 그러니까 냉간시에 차가울 때 크랭킹 할 때에 어떤 암페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용어로 CCA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에어컨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제어 방법을 우리는 PWM 이렇게 제어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얘기하는 정답은 2번 CCA라고 하는 거죠. 자, 중요합니다. 그렇죠. 4번은 그러니까 용어가 아닌 것이니까 그렇죠. 4번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자동 변속기 에어컨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로 제어 방식에 따라서 PWM 방식으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해당하지 않는 거고요. 자, 나머지는 뭐 전부 다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에 관련 용어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타이어에서 자동차 휠의 림과 접촉하는 부분으로 공기압을 유지토록 하는 부분은 자, 타이어를 보면은요. 타이어가 이렇게 돼 있겠죠. 뭐 이렇게 뭐 원형으로 약간 원형으로 한번 그려 볼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이게 타이어가 좀 이상한가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타이어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그냥 정상적인 상태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어가 있으면, 여기 타이어에 제일 우리 이렇게 홈이 파져 있고 뭐 한 부분이 있죠. 거기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트레드라고 하죠. 트레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타이어의 여기를 짝짝해서 보면은 제일 안쪽이 있죠. 안쪽. 그죠? 공기가 접해 있는 그 안쪽을 우리는 카커스라고 하고, 그래서 제일 안쪽을 그러니까 우리 여기를 딱 짝해서 보면은 제일 공기가 접촉하는 부분을 여기를 카커스라고 하고요. 카커스. 요 부분. 그 다음에 그 윗부분에 층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층을 우리는 브레이커라고 하죠. 브레이커라고 하고 그 윗부분에 이렇게 돼 있는 이 홈이 나 있는 부분을 우리는 트레드라고 하죠. 트레드. 그래서 카커스가 있고 브레이커가 있고 트레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삼중구조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트레드가 있고요. 옆에를 우리는 사이드 휠이라고 하죠. 사이드 휠.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트레드하고 사이드하고 여기 어깨 부분, 여기를 우리는 숄더라고 하죠. 숄더. 그래서 트레드하고 사이드하고의 중간 부분, 숄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휠이 꼽혀져 있는 요 부분, 여기를 우리는 비드라고 하죠. 휠이 꼽히는 부분, 비드라고 하죠.
자, 이렇게 타이어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자, 트레드라고 하는 것은 노면과 실제 마찰되는 부분을 트레드라고 하고,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트레드와 카커스 중간층이 브레이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카커스라고 하는 것은 실제 공기와 접촉하는 부분이 카커스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휠에 림에 꽉 끼워지는 이 부분을 우리는 비드라고 하고, 여기는 팽창에 의해서 바람이 빠지면 안 되니까 여기에는 비드 와이어라고 하는 것이 피아노 광선이 좀 감겨져 있더라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에서 자동차 휠의 림과 접촉하는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 부분으로 공기압을 유지하도록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드라고 하더라. 비드.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타이어에서 10번이죠. 자, 캠축에서 캠의 구성 중 밸브가 열려서 닫힐 때까지 거리를 뜻하는 용어는, 자, 이것도 이론 시간에 설명을 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캠이 이렇게 있으면 이건 이제 기초원이죠. 기초원. 뭐 원형이 좀 잘 안 그려지네요. 자, 이게 기초원이라고 하는 거고, 여 위에다 이렇게 하나 설치해서 이렇게 내려 뻗은 형태가 우리가 얘기하는 캠이라고 하는 거죠. 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기초원 베이스 서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초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캠 높이라고 하죠. 캠 높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폭이 있겠죠. 이 폭을 우리는 플랭크라고 하죠. 플랭크.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만큼. 그죠? 자, 사실은 캠 높이에서 기초원을 뺀 요만큼이죠. 캠 높이에서 기초원을 빼면 요만큼 남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그렇죠. 양정. 캠 양정 또는 뭐 리프트 이렇게 얘기하죠. 리프트. 자,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 부분을 우리는 노스라고 하죠. 노스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캠이 열리기 시작해서 제일 많이 열렸다가 이렇게 해서 서서히 닫혀갖고 여기서 닫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캠이 열려서 밸브가 열려서 밸브가 닫힐 때까지, 이걸 보고 우리는 로브라고 하죠. 로브.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캠의 형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플랭크라고 하는 것은 이 캠의 폭을 얘기하는 거고요. 노스라고 하는 부분은 제일 높은 부분, 캠이 제일 높은 부분은 우리는 노스 또는 뭐 로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양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양정, 리프트라고 한다고 했었고, 로브라고 하는 것은 밸브가 열려서 완전히 열렸고 닫힐 때까지 이만큼의 이동한 양을 보고 우리는 로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자, 정답은 그렇죠. 1번이 정답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